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동남아 곳곳에서는 토요타와 혼다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도 일본 차, 버스를 타도 일본 차, 심지어 오토바이조차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이에요. 대체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일본 기업이 먼저 들어가서일까요? 아닌데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차를 판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자동차 문화 자체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6억 7천만 명이 사는 아세안 시장, 이곳의 연간 자동차 판매는 335만 대에 달하는데요. 한국 내수 시장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 차의 점유율은 턱없이 낮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 차가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고 태국과 베트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파고들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자국 브랜드 빈페스트가 애국 마케팅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뒤늦게 프리미엄 전략을 들고 반격에 나섰죠. 과연 우리는 일본이 60년간 쌓아올린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동남아 자동차 시장의 숨겨진 구조와 각국의 특성,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을 넘어 한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관계를 쌓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 전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뜨거운 태양,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오토바이 대신 자동차가, 그것도 새 차들이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했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의 인구는 6억 7천만 명에 달해요. 유럽연합 전체보다 많고 미국의 2배가 넘는 규모죠. 더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동남아의 평균 연령은 30세 정도로 일본의 48세, 한국의 44세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젊어요. 이 젊은이들이 지금 막 차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동남아 전체의 자동차 판매량은 335만 대를 기록했어요. 한국 내수 시장이 170만 대 정도니까 거의 2배 규모인 셈이죠.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동남아 시장이 연간 450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어요. 바로 구매력의 상승입니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2010년 3,000달러에서 2023년 4,500달러로 올랐고 베트남은 같은 기간 1,300달러에서 4,200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산층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동차를 살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거리를 달리는 차 10대 중 9대가 일본 브랜드예요. 토요타, 혼다, 스즈키, 미쓰비시. 한국 차는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택시도 일본 차, 렌터카도 일본 차, 정부 공무원들이 타는 차도 일본 차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일본 기업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유럽 브랜드들도 동남아에 일찍 진출했지만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거든요. 일본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일본의 전략은 치밀했어요. 1960년대부터 이들은 단순히 차를 수출한 게 아니라 현지에 공장을 짓고 부품 산업을 키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생산 기지를 만들면서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기술 교육까지 시켰죠.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체를 이식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대가족 문화를 중시한다는 걸 알고 7인승 다목적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토요타 아방자, 다이하츠 세니아 같은 모델들은 일본 본토에서는 보기 힘든 차들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차가 됐어요. 판매망 구축도 남달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대도시뿐 아니라 작은 지방 도시, 심지어 섬 지역까지 서비스 센터를 촘촘하게 깔았어요. 차가 고장나도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수리 기술자를 찾기도 어렵지 않았죠.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일본 차는 안전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수는 중국 전기차의 등장입니다. BYD, 니오, 상하이 자동차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동남아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가격은 일본 차보다 저렴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국 브랜드 빈페스트가 베트남의 자존심을 내걸고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스마트폰 제조로 돈을 번 빈그룹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애국 마케팅을 강하게 펼치고 있죠.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빈페스트를 타는 것이 애국이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뒤늦게나마 동남아 시장을 재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달라졌어요. 일본차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대신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택했습니다. 이제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3파전 양상입니다. 60년간 쌓아올린 아성을 지키려는 일본, 물량과 가격으로 공격하는 중국, 그리고 기술과 디자인으로 틈새를 노리는 한국. 6억 명의 소비자를 두고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각 나라별 시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이 두 나라는 동남아 자동차 시장의 양대축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접근법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문화와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인도네시아부터 들여다볼까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연간 자동차 판매는 약 105만 대 규모인데요. 이 중 87%가 일본 차예요. 놀라운 수치죠. 길거리에서 한국 차를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1960년대 수카르노 정권 시절부터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수출한 게 아니라 현지 생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버렸어요. 도요타는 1971년 자카르타에 조립 공장을 세웠고 이후 미쓰비시, 혼다, 스즈키가 줄줄이 따라왔죠. 더 중요한 건 부품 산업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현지 협력업체를 직접 키웠습니다. 용접 기술을 가르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수하고 심지어 경영 노하우까지 나눴어요. 이렇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겁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특성도 독특해요. 이들은 대가족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한 집에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하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외출하는 게 일상이죠. 그래서 7인승 차량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이에요. 도요타 아방자라는 차를 아십니까? 이 차는 일본 본토에는 없는 모델입니다. 오직 인도네시아 시장을 위해 만들어진 차예요. 7명이 넉넉하게 탈 수 있고 가격은 2만 달러 초반대로 현지 중산층이 살만한 수준이죠. 이 차 하나가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10만 대 넘게 팔립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인승 라인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스타리아와 펠리세이드를 내놓았지만 가격이 3만 5천 달러가 넘어가면서 서민층에게는 부담스러워요. 결국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도 부유층이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같은 대도시에는 고급차에 관심 있는 젊은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일본 차를 아버지 세대의 차로 여기고 좀 더 세련되고 기술적으로 앞선 브랜드를 원해요.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태국은 인구 7천만 명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85만 대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중요도는 절대 낮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국은 동남아 최대의 자동차 생산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는 연간 200만 대가 넘는 차가 만들어져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수출됩니다. 동남아 전역으로 심지어 호주와 중동까지 태국산 차가 나가죠.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태국을 디트로이트 오브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태국 시장의 특징은 픽업 트럭 문화예요. 전체 판매의 40%가 픽업 트럭입니다. 도요타, 힐럭스, 이수즈, 디맥스 같은 모델들이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왜 픽업 트럭일까요? 태국은 농업 국가이면서 동시에 산업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데 픽업 트럭이 필수예요. 도시에서는 건설 자재와 상품을 운반하는 데 쓰이죠. 하지만 요즘은 용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을 개조해서 럭셔리 SUV처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차량이 된 거예요. 태국 소비자들의 성향도 인도네시아와 달라요. 이들은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신들이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차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요. 단순히 싸고 튼튼한 차가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차는 태국에서 조금 더 선전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5% 정도인데 인도네시아보다는 높은 수치죠. 현대차의 H1 벤이나 기아의 셀토스 같은 모델들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차는 쿨한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벽은 높아요. 태국에서 일본차의 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부품과 서비스망 문제가 크죠. 일본차는 어디서든 부품을 구할 수 있지만 한국차는 방콕 같은 대도시를 벗어나면 서비스 센터 찾기가 어렵습니다. 태국 정부의 정책도 변수예요. 태국은 전기차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생산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파격적인 세금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일본도 뒤처져 있거든요.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에 올인했다가 전기차 전환이 늦어졌어요.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아이오니오, EV 이육 같은 경쟁력 있는 모델을 갖고 있죠. 태국 시장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와 태국 두 시장 모두에서 한국 기업이 취할 전략은 명확해요. 일본차와 정면 승부는 피하되 틈새를 공략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고급 SUV 시장을, 태국에서는 전기차와 젊은 세대를 겨냥하는 거죠.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이야기를 해볼까요? 1억 명의 인구,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가장 희망적인 시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먼저 숫자부터 봅시다. 베트남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약 33만 수준인데요. 인도네시아나 태국보다는 작지만 성장 속도가 무섭습니다. 2015년만 해도 20만가 안 됐는데 불과 8년 만에 60% 넘게 늘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과거의 관계예요. 2000년대 초반 베트남은 한국 중고차 수출 1위 국가였습니다. 당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차를 선호했어요. 그랜저와 소나타가 거리를 누볐고 한국차는 품질 좋고 가격 합리적인 차로 인식됐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베트남 시장에서도 일본차가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차는 10% 정도에 머물러 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변수는 현지 생산 여부였어요. 일본 기업들은 베트남에도 공장을 지었습니다. 토요타는 빈풍성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만들었고 혼다도 따라왔죠. 현지에서 만든 차는 수입 관세를 피할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반면 한국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어요. 현대차가 님빈성의 소규모 조립 공장을 운영하긴 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규모가 턱없이 작았습니다. 수입차에는 높은 관세가 붙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빈페스트의 등장입니다. 베트남 최대 재벌 빈그룹이 만든 자국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2019년 첫 차를 출시한 이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빈페스트의 전략은 명확해요. 애국 마케팅과 전기차 집중입니다. 베트남 사람이 만든 베트남 차를 타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젊은 세대의 자존심을 자극했어요. 여기에 전기차 라인업만 출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이미지까지 얻었죠. 놀라운 건 판매 실적이에요. 2023년 빈페스트는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약 3만 5천 대를 팔았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서 10%대로 급상승한 거예요.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빈페스트를 타는 게 일종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차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베트남 소비자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세단을 좋아합니다. SUV가 대세인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라요. 왜 세단일까요? 베트남의 도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대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은 도로가 잘 닦여 있고 평탄합니다. 거친 비포장 도로를 달릴 일이 별로 없으니 SUV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거죠. 대신 세련된 디자인의 세단이 인기예요. 현대차의 아반떼와 엘란트라, 기아의 K3가 베트남에서 꾸준히 팔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국 세단은 첫 차로 인기가 높아요. 일본 세단보다 디자인이 세련됐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베트남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장거리 주행입니다. 남북으로 긴 국토 때문에 도시 간 이동이 잦아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는 1700km가 넘습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고향 방문하는 것도 흔하죠. 그래서 연비와 내구성이 중요해요. 한국차는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최신 가솔린 엔진은 리터당 15km가 넘는 연비를 자랑하거든요. 일본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죠. 디지털 기술도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베트남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 네이티브입니다. 차에서도 디지털 경험을 원하죠. 현대차의 커넥티드카 시스템이나 기아의 대형 인테인먼트 화면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30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차의 이미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디자인이 세련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 이미지를 실제 구매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비스망의 부족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차를 사면 애프터 서비스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하노이와 호치민에는 서비스 센터가 있지만 지방 도시에서는 찾기 어렵죠.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요. 바로 브랜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베트남에서 현대차는 현지 합작법인 타코, TC 모터가 판매하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이 차가 한국에서 온 건지 현지에서 만든 건지 헷갈려 해요. 타코는 베트남 대기업 타인콩그룹이 현대차와 합작한 회사인데요. 마케팅을 보면 한국 브랜드라는 정체성이 약합니다. 현지화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한국차만의 차별점이 흐려진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한 포지셔닝입니다. 한국차는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대중차로 자리매김해야 해요. 일본차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기술과 디자인에서 한 단계 위라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가격대로 보면 현대 아반떼는 약 25,000달러, 토요타 비오스는 2만 달러 선입니다. 5,000달러 차이인데요. 이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려면 확실한 가치를 보여줘야 해요. 더 넓은 실내 공간, 더 많은 안전사양, 더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조하는 겁니다. 베트남 부유층 공략도 중요해요. 베트남에는 억만장자가 6명, 백만장자가 2만 명 넘게 있습니다. 이들은 제네시스나 고급 SUV를 살 여력이 충분하죠. 제네시스 GV80 같은 모델을 베트남에 적극 소개해야 합니다. 결국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차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둘째, 촘촘한 서비스망 구축. 셋째, 젊고 부유한 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정교한 마케팅.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베트남은 한국차의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차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짓고 부품 산업을 키우고 현지인을 교육하면서 자동차 문화 자체를 만들어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최인승 차량이 국민차가 된 것도, 태국에서 픽업 트럭이 생활 필수품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가격과 기술로 공세를 펼치고 베트남에서는 자국 브랜드가 애국심을 무기로 삼아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뒤늦게 프리미엄 전략을 들고 반격에 나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왜 이 시장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기술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디자인이 뒤처져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시간과 관계였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현지에 뿌리를 내렸지만 한국은 2000년대에야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그 40년의 격차는 단순히 공장 몇 개를 짓는다고 메워지지 않는 신뢰의 차이였죠. 동남아 소비자들에게 일본 차는 아버지가 타던 차, 형이 타던 차예요. 가족의 기억 속에 이미 자리 잡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환점입니다. 동남아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튼튼하고 고장 안 나는 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과 기술, 디지털 경험을 따지죠. 차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베트남에서 빈페스트라 성공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베트남산이어서가 아니라 전기차라는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한국 기업들도 이제 이런 감성적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한국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980년대만 해도 한국 도로는 일본차 천지였어요. 토요타 코로나,
닛산 사드릭이 고급차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현대차가 포니를 만들고 엑셀을 수출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도 끈질기게 관계를 쌓아가야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프리미엄 SUV를 타는 젊은 부부들에게, 태국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환경의식 있는 소비자들에게, 베트남에서 세련된 세단을 찾는 도시 직장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큰 흐름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에요. 일본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순수 전기차 기술을 키워왔거든요. 아이오니고와 EV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무기를 동남아에서도 제대로 활용해야 하죠. 다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비스망을 촘촘하게 깔고 부품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무엇보다 현지 소비자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해요. 일본이 60년 동안 했던 그 일을 이제 우리도 시작해야 합니다. 동남아는 더 이상 나중에 가도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억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첫 차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의 시장 판도가 결정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결국 시장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쪽으로 움직이니까요.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무장한다면 충분히 싸워볼 만한 전쟁입니다. 지금 동남아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보세요. 10년 후에는 그 풍경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브랜드가 더 많이 보이고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생기고 젊은이들이 한국차를 쿨한 선택으로 여기는 그런 미래 말이에요. 그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